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솜입니다. 뜨겁던 날씨도 이제 조금은 누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업계도 또 코인 시장도 그 열기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 시장과 코인 시장을 잇는 눈, 오늘도 블록체인 인사이트와 함께 그 흐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라인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 생존 토큰 실무자 회의인데요. 이 시간에는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 흐름과 또 그 동향을 읽어볼 수 있는 순서죠. 주간 코인 동향 신디케이터 김기성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이어지는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요, 튜다의 최재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내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블록체인기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순서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세 분 모셨습니다. 비트소닉 최선준 부대표,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블록노드 커뮤니케이션즈 정윤성 팀장,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 어떠한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보유로 수익이 발생하는 스테이킹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와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래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연달아 상장 폐지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16일 이후 약 일주일 만에 1만 달러 선으로 하회했습니다. 2018년 11월과 같은 대규모 투매 가능성이 존재해 화제되고 있습니다. 테더가 역의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해져 화제가 됐습니다. 현실화가 된다면 중국 당국의 규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받았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세 분께서는 어떤 이슈에 가장 눈길이 가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최선준 부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가장 눈여겨보셨나요? 네, 저는 일단 두 번째 거래소들 암호화폐 상장 폐지 기준 공개에 눈길이 가고요. 네. 제가 거래소에 있어서 그런지 실제로 이게 거래소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상장 폐지 기준은 이미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거론되면서 좀 더 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거래소들의 각자의 입장이 계속 표출되는 것 같아서 좀 관심이 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금융의 그 진화, 이 스테이킹 부상하는 부분, 디파이라고 하는 용어의 넓은 범위 안에서 스테이킹 제도를 통해서 기존 금융시장과 유사한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거래소 입장에 계시다 보니까 두 번째 안건에 눈길 간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스테이킹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에 눈길이 간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승호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나요? 네, 우선 저는 이제 첫 번째 안건인 네. 스테이킹 부상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요. 원래 이제 POS 방식이 나오면서 스테이킹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시기가 좀 됐는데 지금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자체 메인넷도 가동시키면서 스테이킹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더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마지막 안건이 이제 테더 위안화 발행도 굉장히 눈여겨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이 이제 한참 화폐 전쟁이니 이제 여러 가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위안화를 이제 발행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슈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위안화를 그러면 기준으로 발행할 수 있을지, 중국은 어떻게 나올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 그리고 네 번째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상황 속에서 위안화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면 향후 행보에 대해 주목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네 번째 이슈에 눈길 간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성 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어요? 네, 저도 이제 금융권에 오래 일을 해갖고 우선은 금융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설레이는 단어가 요즘 디파이
디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설레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그 알코인이라고 하죠.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코인 자체에 대한 어떤 등락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이 코인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돼 있는 이자 수익을 중심으로 했던 또 그 앞으로도 파생될 것들이 이제 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그려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현실화 됐었을 때 그동안 어떤 침체가 돼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좀 먹거리가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테더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달러라든지 아니면 유로 그다음에 엔화에 고정돼 있는 스테이블을 이제 발행했었는데 앞으로 또 위안화도 이제 발행한다라고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을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스테이킹 관련해서 그리고 디파이 관련해서 설렌다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슈와 그리고 네 번째 이슈에 픽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분께서도 오늘도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이슈를 공통적으로 픽해 주셨네요. 그럼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프론티어,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주제, 스테이킹 서비스 확산, 디파이가 보여주는 디지털 자산의 진화란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도 앞서 세 분께서 간략하게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디파이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정윤성 팀장님께서 방금 설렌다고까지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왜 설레시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디파이라는 게 최근에 나온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온 또 어떤 뭐 파이 네. 이름하고 비슷한데 그것도 굉장히 좀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네. 없었던 뭐 새로운 어떤 이제 패스트푸드의 세계를 좀 열었다라고 저희 직원들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도 다른 의미가 이제 탈중앙화돼 있는 금융 이렇게 해서 그거의 앞글자를 따서 디파이라고 지금 이름을 줬는데 기존에 쓰던 D앱 같은 경우도 네. 앱인데 이제 탈중앙화가 돼 있는 앱.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회사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어떤 통제권을 100% 다 행사를 하면서 앱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썼던 어떤 그 정해진 룰대로 공평하게 공표를 미리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명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제 탈중앙화라고 했었는데 이런 탈중앙화가 왜 나왔었냐면 기존에 있었던 중앙화돼 있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서 이제 탈중앙화가 나왔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중앙화돼 있는 금융기관의 어떤 문제점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고자 이렇게 해서 좀 어떤 큰 포부를 갖고 나왔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디파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었던 금융 질서 내에서 그동안 중앙화돼 있으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금 뉴스를 틀어보면 가장 지금 핫한 이슈가 뭐 DLS라고 해서 금리가 주면 3% 주고 떨어지면 마이너스 80%, 90%도 갈 수 있는 그런 금융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은행에서 뭐 잘 설명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그것처럼 중앙화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이 정보를 이제 금융기관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관련돼 있는 금융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떤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뭐 큰 포부를 갖고 디파이라는 게 나왔고 지금은 시기가 굉장히 적절한 것이 이제 어떤 암호화폐라는 것이 상당히 거래소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활용돼서 단순하게 그냥 비트코인을 사서 뭐 1,000만 원 사서 1,500만 원 팔고 이런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으로 대부분 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이자 수익 또 그 이후로도 상당히 좀 많이 발전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초창기의 모델이고 앞으로 먹을거리가 상당히 좀 많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계에서 상당한 먹을거리를 또 전해줄 것으로 예상되는 디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디파이가 방금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탈중앙화란 특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연계가 되는 걸까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최선준 부대표님께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디파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탈중앙화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어떤 금융 활동이 일어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디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안에 있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 뭐 내지는 리플 이런 것들처럼 이 송금을 대체하면서 이 송금 속도를 더 빨리 하고 기존 금융보다 더 어떤 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자체도 사실은 디파이의 한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스테이킹 제도라는 걸 통해서 나오는 것들, 이 대출 상품도 결국에는 금융 상품인데 중앙화되지 않은 어떤 중심의 어떤 거래를
를 그 중간에 중개해주는 사람이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뭔가 대출 상품이 오고 갈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디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결제 쪽에서도 실제로 디파이의 한 범주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지금 아직 출시는 안 되고 이제 출시가 임박돼 있지만 그 신현성 대표가 하고 있는 그 테라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디파이의 한 종류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우리 실용 생활에 얼만큼 금융이라는 범주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그 범주 안에 속해져 있다면 모두가 다 디파이라고 불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디파이 관련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도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 것 같고요. 송금 대체, 또 대출 상품 등등 여러 가지 분야로 또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디파이 하다 보면요, P2P와 연관이 지어서 많이 또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POW와는 또 연결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박성 대표님 어떤가요? 우선 이제 디파이를 이제 넓은 의미에서 스테이킹부터 해서 이제 거래, 뭐 그다음에 P2P로 송금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디파이라는 용어 자체가 근래 많이 이제 얘기되고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전통적인 금융 영역의 디파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제 스테이킹 영역하고는 조금 갈라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제 디파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정말 그럼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인가 정말 분산화되어 있는 영역인가라는 거는 좀 물음표가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 사람들이 진짜 뭐 암호화폐 대출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람들이 지금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는 엄밀히 따지면은 분산화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를 다 받고 그거를 이제 대출해주고 제어하는 기관이 있고요. 하지만은 그 부분이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파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는 있는데, 근데 지금은 또 다른 부분, 스테이킹 부분은 발전하면은 이건 디파이 영역으로 더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기존의 지금 대출 서비스는 완전한 전통 금융 서비스와 굉장히 유사하고요. 스테이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가 발행되고 그다음에 블록 보상으로 생성되는 거를 이자처럼 주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서비스가 붙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해서 그런 거래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블록 생성 이자처럼 주어진다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분산화된 영역으로 금융이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전하는 부분, 중앙화돼서 디파이가 발전하는 부분, 그다음에 분산화가 정말 분산화로 돼서 디파이로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별돼서 보면서 어떤 게 사람들한테 더 신뢰를 주고 발전적으로 진화할지는 지켜볼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앙화 그리고 탈중앙화 중에서 어떤 쪽으로 발전할지 앞으로 그 여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스테이킹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스테이킹 현재 추세가 어떤지가 좀 먼저 궁금한데 이 점에 대해서 최선준 부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현재 어떤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죠? 네, 그 최근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수백억 단위에서 이제 수천억 단위, 거의 조 단위까지 이 스테이킹 제도를 통한 대출 상품을 이제 맡기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내고 또 그 이자 수익을 받아가는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도가 계속 정착을 하면서 확산이 될 수는 있지만 방금 이제 그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과연 이게 진짜 탈중앙화하고 이게 진짜 디파이고 실제로 이게 스테이킹 제도를 기반으로 한 대출 상품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좀 구별돼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 디파이에서 그 대출 상품에 거론될 수 있는 게 이 메이커 다오라는 그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하나의 대출 상품이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논리 기반으로 그 내가 스테이크를 걸면 자동으로 이자가 생성되고 또 대출 이자가 발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상품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건 실제로 탈중앙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 금융시장에서 그 원화나 달러 기반으로 대출을 하던 거를 그냥 블록체인 기반으로, 블록체인의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기반으로 대출 상품을 만든다라는 걸로 디파이나 어떤 이 디파이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다루는 회사나 어떤 거래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더 만져지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추세를 굳이 꼽아보자면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가 조금 더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발단이 조금 궁금합니다. 스테이킹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가요, 정윤상 팀장님? 네, 우선은 뭐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네. 프로젝트 팀, 그러니까 그 코인을 이제 발행한 이제 회사 측면에서 우리
토큰을 뭐 에어드랍 받든지 아니면 토큰을 이제 세일 기간 때 사갔든지 어쨌든 간에 그것을 이제 스테이킹을 해줬을 때는 그 프로젝트 입장에서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상장을 한 뒤에 거래가 이제 많이 되는데 주로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그것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그것을 이제 발행했던 그 회사 측면에서는 컨트롤이 좀 어려운 측면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투자자가 내가 5억 원어치를 스테이킹을 해두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매물이 묶이는 그런 측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고마움 그다음에 어떤 보상에 대한 측면으로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 입장 아니면 토큰을 이제 샀던 사람의 입장에서 또 원치 않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빠졌는데 내가 가격이 오긴 힘들 것 같고 그건 놔두자니 아무런 이제 그 뭐 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이것을 좀 묶어뒀었을 때 여기에 따라서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뭐 그 프로젝트 팀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뭐 거래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묶어둘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이제 중개해주는 이제 그런 회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것을 스테이킹을 해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뭐 이자라든지 보상을 해주는 그런 회사 측면에서는 이것을 묶어둠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제 어떤 활용해서 그 이자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 기존에 있었던 뭐 은행이나 어떤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이자를 주지만 그것을 이제 받으면서 그것을 또 다른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처럼 그것을 이제 다루는 이제 전문적인 회사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회사들도 여기에 대한 차익에 대한 부분 이것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어떤 시장의 참여자들이 모두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이 바로 어떤 스테이킹으로 귀결이 됐고 이제 이게 스테이킹 단순하게 뭐 스테이킹만 해서 주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합의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파생에 대한 어떤 합의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그 장점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좀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됐을 때 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도 싶네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박성우 대표님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사실 스테이킹 서비스가 좋은 것 아닐까도 싶네요. 어떤가요?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결국엔 매수와 매도 그다음에 결국엔 유동화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스테이킹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하거든요. 스테이킹이 아예 없다면 매수와 매도만 있고 그다음에 거래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되는 물량과 수요 물량 이것뿐이 없는데 스테이킹이 있다면은 스테이킹 물량이라는 게 따로 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좀 더 유동성이나 이런 암호화폐 흐름의 변수,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하게 이걸 접근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있고요. 하지만 기존의 이제 프로젝트들이 ERC20이라든지 이제 토큰으로 발행했을 때는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인 메인넷이나 아니면은 지금 나오는 이제 메인넷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멀티체인이라든지 이제 분산화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들도 하나의 체인을 형성할 수 있게끔 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썼을 때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프로젝트들이 아마 고려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또 좋지만 여러 가지 또 고려할 사항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거래소는 이 스테이킹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한데 이거는 부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래소 입장에서 이거는 별도의 한 서비스고 그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거래소와 연관돼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코인원에서 코인원 노드를 통해서 이 스테이킹을 걸고 여기에 따른 이자를 보상받는 개인들을 모아서 한 번에 이제 처리해주는 대행 서비스 같은 것들을 내놓고 있고 실제로 여러 거래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킹 제도를 통한 대출 상품이 활발해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연관 상품들도 거래소에서 같이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폭은 거래소 입장에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행 서비스와 같은 연관 상품들은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향후 디파이의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정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정윤선 팀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우선은 어떤 시장에서 그동안 어떤 성장성이 많이 정체가 돼 있고 분위기도 좀 많이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제 코인의 가격을
뭐 매매를 한다든지 매매 차익에 원하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빠지면 시장이 침체가 돼 있을 수가 있고 꽉 묶여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제 국내를 봤었을 때 앞서도 뭐 은행에서 팔았던 그런 뭐 DLS 상품들 같은 경우 보면 3% 주는데 거의 뭐 몇 조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중에서는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에는 금리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제 뭐 유동자산은 많은데 돈이 갈 곳이 없고 단 1%도 더 준다라고 하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비단 여기 그 뭐 조금 금융시장 내에서 조그만 영역을 차지고 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금융시장의 영역에서 상당히 지금 유동자금이 많이 쏠려져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자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이 시장에서의 자금이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하다고 좀 볼 수가 있지만 저금리 기조가 계속적으로 되고 기준금리가 뭐 또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중앙화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계속적으로 어떤 의문이 갈수록 그러면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순간 뭐 갤럭시에도 있고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여기서도 뭐 들어가는구나 여기서도 뭐 전송도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구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친숙하게 느낄 때쯤이면 이것도 처음에 우리가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들을 접했을 때도 어떤 조금 이제 좀 익숙치 않았었지만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덧 금융권에 육박할 정도로 예치 자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점차적으로 어떤 금융권 내에서의 어떤 니즈가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이 신뢰도가 좀 받쳐주면서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보면 어떤 금융권과 암호화폐 시장이 분절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좀 교집합이 좀 생기는 그런 영역까지도 또 좀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항상 이게 금융시장도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이제 뭐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을 때는 또 오히려 역효과도 될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디파이의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때 또 특히나 유동자산은 많은데 갈 곳 없는 돈들이 흘러들어올 때 앞으로 파이는 커질 수 있겠지만 또 주의할 점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세 분의 한 줄 평을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선주 부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네, 디파이라는 용어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약간 작은 범주, 금융에 관련된 게 디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블록체인 상용화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시작되는 이 블록체인 업계의 발전이 기존 금융시장을 얼만큼 대체하고 또 내지는 그 기존 금융시장이랑 같이 함께 손잡고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이 금융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결국 상용화되는 것이 이 전체적인 성공에 되게 중요한 이 잣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디파이라는 용어 안에 범주 안에 놓여져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과 여러 이 상품 회사들이 다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블록체인 상용화의 또 다른 얼굴이다라고 정의해 주셨고요. 이어서 박승호 대표님께도 한 줄 평 여쭤볼게요. 네, 결국엔 암호화폐가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DApp, 뭐 STO 이렇게 많은 키워드가 많은 프레임을 가졌었는데요. 근데 이 디파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색깔과 영역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신호라고 저는 보이고요. 사람들이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어서 정윤선 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뭐 스테이킹 또 뭐 디파이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 또 암호화폐에서의 어떤 금융화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어 보이고요. 그동안 어떤 침체기를 좀 강력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했을 때 블록체인보다도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하드 캐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어떤 금융 상품 이런 부분에 대한 영역이 또 전체적인 시장을 또 하드 캐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목받는 스테이킹 디지털 자산의 진화라는 주제로 오늘 세 분과 함께 가감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집단지성과 인공지능의 만남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신디케이터의 김기석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주간의 코인 동향을 살펴보고 투자 방향을 예측해보는 주간 코인 동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움직임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1763달러에 도달한 상태로 마감했다가 오늘 약 9,800달러까지 떨어지고 현재 약 10,000달러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 위치입니다. 지난주보다 약 0.32%가량 하락된 위치지만 여전히 횡보 중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디케이터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는 어제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9,674달러부터 약 1,916달러 사이에서 꾸준히 횡보하는 중에 있으므로 투자를 하실 분들에게는 진입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임을 기억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점유율과 시총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약 68.4달러에 다시 한번 도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총은 지난주보다 약간 떨어진 2% 정도 상승한 2,815달러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시총의 2% 정도 상승을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총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퍼센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 10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위부터 5위에 있는 프로젝트를 모두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를 보시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프로젝트 중에서 테더를 제외하고 상승이 있었던 프로젝트는 오직 모네로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약 0.6%에 머물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100개의 프로젝트 중 100개의 프로젝트 중 상승률 탑5의 코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캐시, 벌지, RIF 토큰, 메이커, 그리고 레오 토큰입니다. 5가지 프로젝트들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유일하게 하이퍼캐시만 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 하이퍼캐시의 코인 가격 변화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캐시는 꾸준하게 상승하여서 약 시총 53위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이는 5월 초보다는 약 145% 높은 가격이고 5월 중순보다는 50% 낮은 가격입니다. 재밌는 부분은 변동성이 많이 컸지만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즉 시장의 어떠한 반응에 따라서만 가격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위 100개의 프로젝트 중 하락률 탑5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그리티아부터 시작해서 퀀트까지 5개 프로젝트가 굉장히 높은 하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평균 20%가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었고 그중에서 특히나 에그리티아 같은 경우는 약 40%가 넘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에그리티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 에그리티아 코인 같은 경우는 신뢰할 수 있는 가치 데이터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데이터 경제 블록체인이라고 자신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바이백 프로그램이 지난 8월 8일에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록적인 가격 하락의 이유로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명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코인 동향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신디케이터.com 또는 신디케이터 애플리케이션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중앙화된 교육 시스템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 교육 플랫폼 튜다의 최재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튜터스타일을 운영하고 있는 최재현이라고 합니다. 2016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요. 리버스 ICO로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간략하게 튜다에 대해서 방금 또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튜다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튜다라는 것은 튜터스타일의 줄임말이고 네. 저희 튜터스타일이 플랫폼 안에서 운영되는 토큰을 명칭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이 저희 유저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큰으로서 이용이 되고 이 유저들은 이 보상을 가지고 모든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튜다는요, 최재현 대표가 또 수장으로 있는 램콤 파트너스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튜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고 또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램코 파트너스는 2016년도에 최초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네. 2016년도에 세워진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2016년도에 블록체인이라는 걸 접하게 되었고요. 2016년도에 처음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채굴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서 네. 이 사교육 시장을 얼마나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교육 시장에다가 접목시키는 걸로 램코 파트너스가 탄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교육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을 좀 더해서 또 만들어진 게 아닌가 또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이전과 이후 무언가 변화를 꿈꾸고 또 적용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변화를 꿈꾸셨나요? 네, 일단 사교육 시장이라고 한다면 네.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느 정도의 블랙마켓이라고도 느낄 수 있고 특별히 죄가 없는데도 선생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위축이 돼서 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을 저희는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검은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투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480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장에 접목을 시킨다면 어느 정도 음지에서 양지로 더 끌어낼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거가 그 양지로 나오는 것들이 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 사교육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블랙마켓, 방금 표현해 주신 바에 따르면요. 조금 양지화가 되어야 할 그 부분처럼 또 여겨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공략하신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왜 교육이란 분야를 특히나 특화를 해서 집중하셨는지 이 점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 처음에 제가 뭐 교육 시장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공학도로서 엔지니어와 관련된 사업들이라든지 그것에 더 관심이 많았었지만 처음에 제가 채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때는 공학도로서 그냥 컴퓨터를 조립을 하고 그것으로 채굴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에서 관심으로 시작이 되었었는데 네. 이것은 금융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시장으로서 저희가 금융시장에서 가장 블랙마켓이 무엇인가를 좀 더 봤었었고요. 그러면서 사교육 시장이 가장 큰 마켓이면서도 가장 블랙마켓인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교육을 바꿔야 된다라고 느꼈었던 것도 사업을 네. 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인력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에서 외국 인력보다는 훨씬 뛰어난 면이 있었지만 근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뒤처지는 면도 제가 느끼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의 유연성이라든지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결과를 도출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교육적인 것이 결과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교육 시장에다가 접목을 시키고 투명하고 유연성 있게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거에서 교육으로 저희가 주목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사고의 유연성이나 태도를 조금 더 개선해보고자 시작을 하게 되셨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더 연관지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튜다를 통해서 그럼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나요? 일단 저희가 튜다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들은 일단 저희가 비공개적인 통계로는 약 한 선생님들은 한 70만 명 정도가 사교육 시장에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물론 적지 않은 숫자의 선생님들이 있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질이 높은
그 컨텐츠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그 외에는 뭐 대학생들이라든지 많은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어떤 컨텐츠들이 더 질이 좋은 컨텐츠이고 이것들이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는 게 좋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었었고, 그래서 이 컨텐츠들을 큐레이션을 할 수 있고 필터링을 해서 좋은 컨텐츠에다가는 인센티브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문제점을 일단은 저희는 해결하고자 했었습니다. 네. 교육이란 컨텐츠, 특히나 더 이 부분을 안 다루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이 분야에 진출하게 되셨나요? 교육 쪽에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네. 했었지만 제가 교육 쪽에 이렇게 크게 처음에는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공학도로서 블록체인에 들어오게 됐었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긴 했는데 네. 교육을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비슷하게 유연성과 사람들의 인력들의 더 고퀄리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야지 더 발전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더 원하는 인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인력 부분의 개발을 조금 더 원활히 또 촉진하기 위해서 또 도전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튜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튜다 제공하는 서비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튜다는 4가지 로드맵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1차 로드맵으로는 선생님들만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에 그게 목적이 있고요. 네. 현재 국내에는 사교육 선생님들을 위한 어떤 사단법인이나 그 단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교육 선생님들은 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음지로서 인식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그 어떤 사단법인이나 그 선생님들을 위한 그 어떤 그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는 그 선생님들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는 것에 첫 번째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차 로드맵이 약 2만여 명의 유저들을 확보를 하고 1차 로드맵을 마무리 단계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로드맵으로서 올해 9월에 런칭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런칭을 하려고 하는 2차 로드맵은 이렇게 모여져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2차 로드맵입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하면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문제라든지 또 어려운 문제, 또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를 시키면서 네. 선생님들이 더 답변을 하면서 그거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 2차 로드맵이고요. 2차 로드맵이 완성이 되고 난다면 3차 로드맵으로는 일단 저희가 마이 리틀 클래스라는 단계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 리틀 클래스는 아프리카 TV나 요즘 뭐 많이들 쓰고 계시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MCN 기능을 통해서 또한 AR, VR을 통해서 수업들을 구성을 하고 그 수업들을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3차 로드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차 로드맵으로는 이러한 클래스들이 모이게 되면 이 클래스들을 모아서 저희가 마이 리틀 스쿨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 리틀 스쿨은 O2O로서 온라인을 오프라인을 오히려 거꾸로 가지고 오는 단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학교를 설립해서 선생님들이 또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네.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듣는 것으로 저희가 4개의 로드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가지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방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튜다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튜다이 플랫폼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스팀이라는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스팀이라는 메인넷은 이미 스팀잇이라는 프로젝트를 대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이코노믹스를 전부 증명을 하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메인넷입니다. 그래서 이 스팀에서 개발한 SMT라는 저희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거기에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저희에게 접목이 될 것이고 거기에 있는 큐레이션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보상 시스템들이 모두 저희에게 접목이 돼서 선생님들의 컨텐츠들과 선생님들에게 보상이 가는 것을 저희는 구성하고 역할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스팀잇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스팀잇의 큐레이팅 서비스와는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큐레이팅의 일반적인 서비스는 컨텐츠들을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컨텐츠들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주고 네. 좀 그렇지 않은 컨텐츠에는 그런 덜 보상을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큐레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선생님들의 컨텐츠들을 좀 더 필터링을 하고자 이 큐레이션 서비스를 저희가 도입을 하고 선생님들의 컨텐츠들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선 큐레이션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튜다의 강점은 또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콕 집어서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의 강점은 저희 그 인원들이 저희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우선 네. 최초 시작을 했던 3명들의 코파운더들과 그다음에 나머지 이사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저희 의장 역을 맡고 계시는 분은 뭐 과거에 티켓몬스터라는 프로젝트를 공동 창업해서 그 플랫폼을 더 활성화를 시켰었던 이력이 있는 의장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사진들은 평균 경력 17년 이상들의 경력을 갖고 있고 아프리카 TV라든지 곰플레이어, 뭐 티켓몬스터, 베스트 유니타스 유수의 기업들에서 활동을 했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 경험들을 종합해서 저와 함께 지금 저희 만들고 있는 서비스가 더 활성화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팀원분들을 또 특히 장점이다, 강점이다 이렇게 꼽아주신 점이 인상 깊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중에서요, 보상 시스템을 채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튜다에서 보상 시스템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보상 시스템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사교육 시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소수의 몇몇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은 보상과 보수를 받으면서 윤택하게 조금 그 환경을 구성해 나가시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지만 네. 대다수의 아까 말씀드린 70만 명 중에 대다수 90%는 그렇게 윤택하지 못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컨텐츠들을 어떻게 저희가 보상을 할 수 있고 그 컨텐츠들을 어떻게 더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저희가 네. 보상을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 플랫폼 내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들은 다시 그 보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상 시스템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결국 또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보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이러한 보상 체계를 또 도입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점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튜다의 예비 이용자들이 정말 많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꿀팁을 조금 더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재현 대표의 튜다 활용 꿀팁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희 튜다는 현재는 안드로이드 안에서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후에는 iOS로도 발매가 될 예정인데 일단 저희 모든 플랫폼에 있는 모든 툴들은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입힌 것처럼 저희가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또 모든 것들을 가능한 한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모든 교육적인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툴들을 무료로 이용을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잠 마켓 안에서도 저희는 어떠한 뭐 경제적인 거에 개입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활성하게 활동을 하신다면 저희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 부분들을 더 이용을 하신다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질로 학생들에게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 점이 정말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굉장한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와 또 제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과를 또 맺을 수 있었는지 앞으로 또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상하는 시나리오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삼성전자 쪽에서 저희를 잘 봐주시고 저희를 잘 알아봐 주셔서 네. 저희와 지금 튜다폰이라는 것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녹스 시스템이라는 삼성전자 내의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저희 핸드폰 튜다폰을 제작하고 튜다폰을 네.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회가 지금 부여가 됐고요. 방금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영상인 거죠? 네,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언박싱 영상을 공개를 했었고요. 사람들에게 일반 커뮤니티에게 지금 공개돼서 유튜브나 유튜브 안에서 저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희 3차 로드맵 안에는 모든 MCN 채널을 통해서 AR, VR을 통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많은 수업들이 그 핸드폰 또는 튜다폰을 통해서 저희 제공이 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저희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많은 튜다폰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차후에 3차 로드맵에 갔을 경우에는 더 많은 튜다폰을 가지고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던 로드맵 중에서 특히 3차 로드맵 과정에서 조금 더 활발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튜다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로드맵도 이야기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또 궁금하네요. 네, 아까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1차 로드맵은 아마도 저희 계획대로라면 9월이나 10월 달쯤에 마무리가 되고
2차 로드맵이 9월이나 10월 달쯤에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로드맵이 시작이 되면 학생들도 같이 유입이 될 거고 학생과 선생님들이 어울려서 유저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저희 협약되어 있는 튜다 펀드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9월과 10월쯤에 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튜다의 파트너십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 저희 파트너십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지금 현재 협약해서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 외에 저희의 파트너십들은 우선 비시드 파트너스나 빅크립토 그 외에 넥서스원 같은 경우는 저희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해주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지금 블록체인 쪽을 엑셀러레이팅을 해주고 계시고 네. 저희 스마투스라는 그 이투스의 창업자이신 김문수 대표님이 설립하신 스마투스가 저희의 교육 플랫폼에 관련돼서 많은 조언을 주고 파트너십으로서 지금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플랫폼 내에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 결제 시스템은 현재 테라라는 프로젝트와 함께 블록체인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얻는 것으로 현재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결제 시스템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요. 관련해서 또 향후 계획까지 마지막으로 짧게 또 이야기해 주시죠. 네, 향후 계획으로는 일단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로는 저희 서비스가 가장 활성화가 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고요. 2차 로드맵이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고 사람들에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것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블록체인 기술을 저희가 더 접목을 시키고 실용화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에 서비스적인 것과 블록체인적인 것 두 가지를 모두 지금 현재 달성을 하고자 저희 모든 팀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와 블록체인 관련해서 모두 열심히 뛰고 계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교육 플랫폼 튜다의 최재현 대표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나요? 블록체인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얻고 싶으시다면 다음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 모두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